예, 그럼 다음으로 우리 탄소 중립 산업시대 전환 컨퍼런스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업계 현장 예로 및 개선 상황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서일환이라고 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축산환경하고 그 스마트팜, 그 다음에 뭐 우분, 돈분, 연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분의 그 발제자 분들께서 해주신 내용들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간단히 토론회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발제해주신 김병천 팀장님, 황석환 교수님, 황병진 대표님 세 분은 이제 질의응답을 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늘 구현덕 그 환경공단 처장님은 또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나머지 김남영 부장님, 그다음에 최창유 상무님, 그다음 차은호 위원님과 전윤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 우리 발제자들한테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끝이 나게 되면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 한 두세 건 정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석하신 그 토론자들 간단하게 1분 마무리 멘트 하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그냥 여기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 우리 그 동서발전의 그 김남현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그다음에 오늘 그 하시고 싶은 얘기들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 동서발전에서 기변화 대책 부장으로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요 하는 업무는 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감축 사업 그리고 해외 쪽에다 감축 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쪽에는 감축 사업은 주로 이제 에너지 효율화, 소규모 업체들 에너지 효율화하고 그리고 축산 쪽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는 지금 해외 그 매립장들 메탄가스 처리 부분을 지금 감축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게 베트남, 가나 한 4개국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생소할 수 있는데 쿡스토브라고 효율이 조금 높은 쿡스토브를 가나에 한 50만 대 보급해서 지금 해외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무는 자원 순환 쪽인데요. 발전소들이 대규모 석탄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레미콘 회사라든가 타랑석고 부분은 쪽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그렇고요. 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여기 현장에서 생각하는 좀 업체도 개선을 이제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와서 했던 것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가스 부분을 지금 감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타겟을 이제 소규모 지금 일단은 바이오가스이기 때문에 돈분을 타겟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만 2천 두 이하 정도 되는 소규모 농장들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장을 제외를 하고 소규모 농장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가스 설비를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걸 이제 컨테이너형 타입으로 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놓을 수 있게 지금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우리 포스코 교수님이 혹시나 좀 자문을 해줄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황 교수님이 잠깐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롯데케미컬의 최창휴 상무님께서 간단한 소개와 또 필요한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롯데케미칼 종합기술원에서 온 최창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 종합기술원에서 자원 선순환 관련된 기술의 전반적인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원 선순환 연구 관련해서는
페트의 그 화학적 해중합 및 그 화학적 해중합을 한 모노머를 통해서 그 BHET라고 하는 그 해중합한 모노머를 가지고 다시 화학적 재활용을 하는 CrPET, 케미컬 리사이클드 펫을 개발하는 업무를 지금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플라스틱 열분해 쪽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는 뭐 관점이 뭐 에너지 저감 뭐 이런 부분보다는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ESG 차원을 넘어서서 그 우드 맥킨지의 자료를 보면 2050년에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피드스탁의 60%가 자원 선순환, 그러니까 서큘러 이코노미에서 온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수요가 한 10억 3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6억 톤 정도를 이제 자원 선순환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화석 연료로 갖고 오는 게 40%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말 그대로 그 영속성을 갖는 사업, 그 서스테이너블리티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폐플라스틱을 갖고 오는 것이 결국은 우리 회사의 어떤 피드스탁 문제랑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분해 쪽을 일단 그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ISCC 플러스 인증이라고 그래서 열분해율을 이용한 폴리머를 생산을 한 부분을 또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저희 리버테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분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물량이 작아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앞으로 뭐 10만 톤, 20만 톤 더 나가서 100만 톤 규모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얘기를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PHA 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A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쪽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석유화학 기반으로 해서 EO하고 CO, 그다음 PO하고 CO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PHA 개발도 같이 지금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개발을 일단 하고 있고요. 워낙 지금 뭐 시장과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이라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새로운 뭐 과제들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면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기존에 저희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원유부터 시작해서 뭐 납사의 어떤 그런 이동이나 경로, 그다음에 생산처,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이런 그런 피드스탁에 대한 데이터들이 뭐 시장 보고서로 저희가 돈만 내면 얼마든지 쉽게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 자원 선순환 관련해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지금 뭐 환경부에서 어떤 용역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상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이번에 작년에 K쇼를 2022년 K쇼 독일을 갔다 왔는데 그런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그 규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도 나왔지만 LD 아까 그 리버테크에서 말씀하셨던 LD나 LLD 필름으로 된 부분들이 아예 톤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500kg짜리 베일로 갖춰진 거를 뭐 D310이라고 해서 그런 규격에 맞춘 것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규격들도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그 자원 선순환율도 올라가고 재활용률도 올라가고 시장도 굉장히 좀 잘 그 오픈돼 있고 클리어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원 선순환율을 높이고 이런 그 서큘러 이코노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기업이랑 또 막 지자체 이런 부분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런 인프라, 그냥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급선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언을 드리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와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 차은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발제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차은호라고 합니다. 이전에 에코비트와 BGF에서 환경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그 그린 플라스틱 연합의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환경 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그러니까 수거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한 15%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 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실 플라스틱을 줄여서는 안 될 만큼 그 니즈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그 수거 시스템 안에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그 플라스틱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는 그런 제도, 그런 방법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이오가스가 사실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는 것 같고, 사실은 음식물이나 축배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는 거 말고는 처리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의 바이오가스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바이오가스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개발이나 검토는 많이들 하시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오가스를 하면서 원하지 않는 2차 그 폐기물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물 소화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들어오는 원물의 한 3에서 5%가 비닐이고요. 나머지 한 5% 정도는 또 무기물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 지금 오늘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닐이 만약에 생분해성으로 가고 그게 바이오가스로 전환된다면 뭐 그런 폐기물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폐기물들, 그리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폐수, 그 폐수에 섞여 있는 슬러지, 그리고 폐수 안에 섞여 있는 유분, 그리고 그 1차 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 데서 오는 폐수 슬러지 등등의 그 2차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없이 소화조를 설치하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소화조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 유기물의 소화라는 거에 어떤 특성 때문에 굉장히 그 TN, 그러니까 총질서가 높은 수준으로 나는 굉장히 고농도 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TN을 지금 그게 한 5천 이상, 뭐 소화조에 따라 다르지만 5천 이상 나오는 거를 나중에 버릴 때는 한 20까지 낮춰야 되는, 20ppm까지 낮춰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TN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소화조를 놓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큰 폐수 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는 거의 방법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히 이번에 이제 바이오가스 촉진에 대한 법을 개정하시면서 환경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려해서 그 1차 폐수 처리하는 데서 나오는 그 처리 기준을 상당히 지금보다는 높은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2차 폐기물에 대한 해결책들을 가지고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매스의 그 활용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발제해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차례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리해서 우선 황석환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소규모화했을 때의 문제랑 또 인프라, 데이터와 같은 인프라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김병철 팀장님께는 그 바이오매스를 실제로 썼을 때 이거를 산업화했을 때 나오는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황병직 대표님한테는 그 열분의 시스템의 그 해외 사업 쪽을 이제 계속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장에서 이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세 분의 패널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한 분씩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황 교수님께서 먼저.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그 돈사 규모 한 2,000두, 3,000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충 조금 통계적으로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평균 사육두 수가 3,000두입니다. 3,000두. 그 농가 그 돈사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3,000두면 하루에 한 15톤 정도 그 축산 분뇨가 발생이 되고요. 이제 그거를 한 곳에 그거 하나만 짓고 한다 이거는 조금 뭐 경제 규모에 맞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어 전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축산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두 농가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면 3만 두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 규모를 이제 아마 분명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 축산 분뇨는 돈 분뇨는 그 암모니아가 높기 때문에 잘 운전을 하시면 아주 특이적인 게 그 바이오가스 내에서 메탄 함량이 거의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발전기라든지 열원으로 활용하실 때 60%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30% 이상이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이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듈형 아마 이거는 제가 뭐 풀네임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과거의 D사의 그런 컨테이너 형태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은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그 돈사 규모가 3,000두, 그러니까 일반적인 3,000두 규모 한 15톤, 20톤 미만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그런 걸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은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이제 특징은 돈 분뇨의 그런 어떤 그 성분의 특징 때문에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잘 운영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높은 그 메탄 함량의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어드밴티지 작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기술 개발의 주안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해철 김병철입니다. 서일환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런 업계에서의 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또 질의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애로사항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이 뭐 폐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축 분뇨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대부분 좀 기술 개발이라든지 정부 지원이 좀 일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가스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뭐 이렇게 기술 개발 고체 연료 이런 식으로 고형 연료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해 왔는데 그게 가스화에 좀 더 치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좀 무관심한 상태로 있다가 저희들 또 21년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MOU 체결해서 다시 시범 사업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들을 좀 많이 잃었었어요. 그 플라스틱의 어떤 뭐 가스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또다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예를 들면 열량이 있다고 해서 다 연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정에서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ppm 단위로 허용 기준 이하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펄버라이즈된 어떤 분 상태가 아니라 제철소에서는 슬래그 형태로 나옵니다. 슬래그는 우리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골재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폐기물로 되지 않고 또 다른 자원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활용 방법을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대기업에서 무언가를 지역 상생의 의미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돈 되니까 쟤네들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지역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그 ESG 측면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폐기물을 다량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뭐 사기업이든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신일본 젠철 같은 경우 엄청난 기업입니다. 근데 폐플라스틱을 20만 톤 연간 턴키로 가져갑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게 많지 않냐라는 게 있고요. 그 지금까지 플라스틱 그 소각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플라스틱을 쓰려고 하면은 그 CL 함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지금도 2%로 굉장히 허용치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느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0.6% 수준으로 이렇게 저감시켜서 어떤 소각용 연료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도 드렸고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황병직 대표님도 한번 먼저 코멘트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질문 주신 게 해외 사업 활성화 그 단계인데 저희는 현재는 해외 사업은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기본 단계고 올해 안에 국내에서 30톤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작사를 만들어서 EPC O&M 단계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해외로 나갈 방향이고 해외 관련해서는 지금 아람코에서도 저희 회사를 다녀갔고 필리핀계 회사도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는 와서 이제 현 주소를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라든가 뭐 지금 대기업에서 열분해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체된 게 없다. 근데 어디까지 됐는지를 모르겠다 해서 이제 찾아오셨던데 제가 설명드린 건 현재 우리는 일일 15톤이 최대 처리량이고 수수는 실험만 한 단계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은 수수까지 상업 분전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바로 가자. 이걸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아직 상업 분전을 안 해봤다. 그랬더니 제안하는 게 그러면 사우디 와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국내에서 먼저 입증을 하면 입증이 된 상태에서 갔으면 한다. 한 것이 이제 한 3개월 전이고 한 달 전에 다시 이제 뭐 전화가 왔던 게 진행 사항을 이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아까 환경부에서 이제 김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연속식 열분해 또는 열분해에 대한 이런 활성화 방안이 좀 더 빨리 돼야 아까 같이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이 이제 개인 돈으로 연구 개발 및 상업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도 우리 국내의 열분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또 이런 중소기업체 혼자 하기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대기업과 협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영률 국장님께 법과 제도 쪽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저도 이제 바이오가스하고 그다음 바이오매스, 바이오차 관련돼서 축산 쪽에서 이걸 사업화하는 쪽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 사업이나 시도 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느냐? 저는 그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미 국산화되어 있는 기술도 많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설을 지을 때 어디다 지을 거냐? 그 시설 지었을 때 주민 반발은 어떠냐?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과징금 제도는 어떠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들이 방금도 이제 황 대표님 얘기해 주셨지만 한번 어딘가에 해봐야 됩니다. 어딘가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법제도 문제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정현율 국장님께서 오늘 지금 얘기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요 관련된 그 법제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분의 수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로 바이오가스라든가 퇴비화는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그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퇴비할 때는 가축 분뇨하고 혼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뭐 5%나 뭐 10%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하고 혼합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 자체로 그만큼 수거 운반 체제가 지금 없고 또 그만큼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도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 우선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그 김종민 사무관이 열분의 시설을 금방 개정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별도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항목을 따로 뽑아야 합니다. 별표 8인데 거기에 코드 넘버를 부여를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은 아까 폐합성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농 폐기물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물론 유기성 폐자원 아까 바이오 이온 총칙법에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폐기물관리법에 이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좀 해야 하고 또 수거 운반 체제가 갖고 있어야 하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이제 현대제철에서는 이제 바이오매스를 이제 여러 가지 우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커피박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 그 특히 생분해 수지 포함해서 우리 연합회하고 관련 컨소시엄으로 좀 R&D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연합회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지금 아까 황석하 교수님 쪽에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오전에 그 강원도 그 친환경 그 농업협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CO2하고 아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이오가스는 아세트탄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아모니아 가스하고 이산화탄소가 뭐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메탄이 이제 많이 나오려면 아세트탄이 되게 한 64% 정도 이런 쪽으로 60%고 나머지가 한 30%가 이산화탄소고 나머지가 이제 황화수소라든가 기타 가스인데 실험을 하시다가 그 이제 유기산이라든가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게 지장이 있어갖고 이게 폴리닥티드가 이게 가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보텍에 대해서는 그 분명히 그 총 부유물질 게 미세먼지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인데 문경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관리 권역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관리 권역 수도권은 다 이게 충남 지역은 다 대기관리 권역이가지고 녹수하고 속수가 굉장히 기준이 강합니다. 최적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잔류성 오염물질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물론 아까 열분에는 8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옥신 예방에는 좋은데 혹시 특히 TSP하고 미세먼지하고 녹수 문제가 혹시 없는지 열분의 시설 아까 연속식을 할 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 정도는 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님께서 예. 네, 그 오전 세미나를 못 들어서 그 만약에 그 바이오 플라스틱 계열에서 CO2가 많이 나오고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었나요? 생분해 수지를 퇴비했을 때. 아, 퇴비화. 네, 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스화 할 때도 그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퇴비화는 이제 호기성 처리 시설이라 호기성 공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메탄이 안 나오고 대부분이 다 이제 CO2로 나옵니다. 그래서 CO2 함량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질소 계열들은 그 이제 수지 혹은 원료 물질 내에 질소가 있으면 그게 호기성에서는 퇴비화 과정에서는 암모니아 가스가 아니라 이제 뭐 NO2나 NO3 형태로 나와서 냄새가 많이 안 날 거고요. 그게 이제 혐기성으로 나오면 암모니아 가스나 뭐 이런 TN 궁극적으로 나갈 수는 있고요. 그리고 유기산 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유기산이 아세테이트보다는 락테이트나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료 물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세테이트, 락테이트 다 비슷비슷한 물질이긴 한데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체인도 하나 다르고 그래서 원래 락테이트 이제 그 홀수 쪽은 모든 그 유기산도 그렇고 홀수가 잘 분해가 안 됩니다. 끝에. 왜냐면 이 일로 쪼개져야 되는, 그러니까 쭉 쪼개지다 보면은 끝에가 3개 남느냐 2개 남느냐인데 이제 짝수서부터 시작하면은 쭉쭉쭉 잘라져 가지고 쫙 없어지는데 홀수로 시작하면
쭉 끝나다 보면 끝에 3개가 남죠. 왜냐하면 2개씩 없어지니까 카본이. 그럼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3개 유기산이고 그다음에 아세테이트는 2개 유기산이기 때문에 아마 락테이트나 락틱 애시드나 이런 거로 남게 되면 이제 그 분해 뭐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그 속도 상수나 뭐 그다음에 그 저기 뭡니까 그 뭐 깁스 에너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게 될 거라고 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답처럼 말씀을 드리면 또 그 락테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워낙 우리 김치내 뭐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혐기나 호기성으로 키우게 되면 그 유기산 축적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퇴비화 시설이 보통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주로 이제 퇴비 또 고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미생물 군집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하나 질문이 황 대표님한테 여쭤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공정하는 과정에서 삭스 낙스랑 그 미세먼지 쪽 관련돼서 한번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해본 것은 자가 측정,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TMS 수준의 항목은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걸 다 해봤는데 먼지는 제로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생산하는 가스만 떼다 보니까 없고 속스, HCl, CO도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나 녹스는 서멀 녹스 때문에 약 60에서 70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방지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연재 시설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열분해용 전옥수 반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LPG 일반 버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LNG나 LPG를 뗄 때 기준이 녹스가 40ppm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분해도 마찬가지로 가스를 뗄 때는 40 이상 맞춰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 열분해용 전옥수 반화를 개발을 하자, 실증을 하자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고 제 생각은 아까 같이 특정 유해물질 한 36가지에 대해서 이것도 뭐 2년 전부터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국립과학원하고 우리가 우리 장소를 제공할 테니 뭐 한 달 정도는 측정을 계속 하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나온다면은 뭐 RTU를 놓아서 태울 건지 이런 걸 좀 하자. 왜냐하면 개인이 이 돈을 들여서 한 번 해갖고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열분해를 국가 사업으로 가려면 주민들과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 배출 갖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안 나오더라도 나온다 할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뭐 여건이 된다. 이렇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사업에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제가 국장님께 좀 어려우시겠지만 환경부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열분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서 그것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이런 업체와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국가적으로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어의 질문을 받기 전에 아까 그 소규모 가스화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이 문제들이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그 바이오 가스를 모은다면은 보관해서 이송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이거를 태워가지고 에너지화를 하거나 전기로 만들었을 때는 소규모 시설마다 우리가 TMS를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너무 과대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그게 이제 관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규모 그 가스화 시설의 보일러들은 좀 많이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해소하려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게 고온으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소각로, 그다음 발전소 이런 데만 현재는 제한적으로 그 이게 사용이 바이오매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 했을 때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국내 그 축산 시설이 놀랍게도 10만 6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적으로 보면 10만 6천 개지만 거의 10만 개에 육박하는 수준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소 10마리, 돼지 뭐 한 500마리. 그렇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여기는 대형화되는 시설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소규모 바이오가스가 2,000두 규모의 바이오가스가 아니라 2만 두 규모로 가더라도 수요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한번 잘 따라가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방향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플로어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마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 그린 플러스 연합의 황정준 총장입니다. 오늘 앞서서 그 세 분의 실제 이제 탄소 감축에 대한 강연 부분 잘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바이오가스 부분에 있어서 황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차은호 위원님께 좀 일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2차 폐기물에 관한 부분이 실제상으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제 바이오가스 부분을 독려해서 탄소 감축에 진짜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 2차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안 되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일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수용성 문제 부분에서도 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해결 방안이나 어떤 대안 부분이 실사례에서 이렇게 제시될 만한 게 있을런지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를 보면 제가 아까 일부 나왔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핫폐수 처리장에 소화조가 있는 핫폐수 처리장이 상당 부분이 있고 그게 하수슬러지만 갖고 소화를 하려다가 잘 안 되던 음식 폐수를 좀 섞어서 소화조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곳은 이제 지역에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이게 법이 개정이 된 걸 보면 지자체나 아니면 유기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민간은 다 바이오가스 의무 할당량을 받게 되고 그 의무 할당량을 자기가 시설을 놓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탁을 해서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해서 자기의 바이오가스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이제 구조로 법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제 새로 많은 바이오가스 시설을 놓게 되는지 뭐 소규모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폐수입니다. 폐수의 TN을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연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연계 처리를 받아주는 곳에서도 무작정 다 받아줄 수가 없고 지금으로는 법상에는 자기 캐파의 1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새롭게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놓고 TN을 다 해결을 한다 그러면 아마 경제성이 안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연계 처리가 돼야 될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같이 환경부도 제가 듣는 말로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시행령이 이렇게 나올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만약에 새롭게 바이오가스를 하신다고 하면 그 폐수는 반드시 처리할 방법을 찾으시고 지역 그 사이트를 선정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을 드리면은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하가 셉니다. 그다음에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보면 어차피 생물학적 처리가 결국 작물들이 먹어가는 그래서 액비화 과정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했을 때 나오는 물질을 과연 액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축 분뇨를 이용한 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있는 자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멀칭 비닐 같은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이쪽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거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액비화나 퇴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불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쪽은 농경지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분리해서 활용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외국에서 수입되는 비료라든지 그런 거 사료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모든 걸 다 기술적으로 하려다 보면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환경부가 병합 처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하고 축폐
핫슬러지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섞여 있는 핫슬러지로 이 정책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게 저도 액비 유럽은 다 액비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액비를 쓰는 것의 상당 부분에 이제 제한이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음식물은 이제 이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질문 없는데 억지로 끌어내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혹시 또 추가로 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황 교수님께 환석한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실제 이제 국내 쪽에서 보면 앞서서 이제 실제 분해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제 PBAT, PHA, PLA 많은 말씀 그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국내 쪽에서 봐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PBAT 베이스로 해서 좀 큰 기업들이 다 PBAT를 실제 이제 생분해를 타겟으로 해서 PBAT 생산 및 양산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멀칭 쪽이나 실제 그냥 일반 봉투에서 특히나 이제 오전 중에 이제 김정준 단장님이라고 농업과학원의 이제 김정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농업 쪽에서 거기서 폐기물로 나오는 게 거의 한 32만 톤 비닐 로만으로도 나오는 게 한 32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지금 PBAT나 이런 부분들로 대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처리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지금 바이오 혐기화, 이제 바이오 가스화 시키는 쪽으로 좀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산업계 쪽에서 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기술이나 그걸 통해서 바이오 가스화 쪽으로 이제 가면은 탄소 감축에 일단 기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실제 PBAT가 지금 우리나라 혐기화 처리 쪽에 이 적합한 건지 왜냐하면 혐기화 처리하는 기간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짧은 걸로 한 45일 정도에서 40일에서 45일인데 대부분들 보면은 한 60일이 넘는 정도로 가야지 그런 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실제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바이오 혐기화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할 때 이게 실현성이 만약 그런 문제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안 부분이나 이렇게 좀 예상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PBA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발표 때 보여드린 PBAT가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건 그냥 PBAT는 10%도 안 되죠, 분해율이 대체적으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전처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 혐기성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시설에 투입을 얼마나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통 상용으로 돌아가는 그런 혐기성 소화조가 대부분 하루에 한 100톤 이상 물질이 원물 유기성 폐자원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하루 1톤의 PBAT가 들어가느냐 혹은 10톤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즉 바이오 플라스틱이 생분해가 된다는 거는 그 바이오 플라스틱 주변에 엄청나게 미생물이 많아야 빨리 된다는 건데 그러면 100톤이 들어가는 유기성 폐자원 잘 분해되는 유기성 폐자원이 100톤이 들어가면 그 100톤을 처리하기 위한 미생물들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하루 1톤의 PBAT가 들어갔다. 이러면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거는 제가 100대 1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양의 미생물이 확보된 데에 적당량의 PBAT나 PLA가 들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 부분에서 이상 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은 이게 그 비율을 정할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 드리는 것 뿐이고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처리라는 게 상당량 한 8, 90% 전처리 포함해서 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구조를 보면.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은
충분한 양질의 미생물이 많은 소화조로 들어가야 그거는 바이오가스 시설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고, 그게 넘어가는 순간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이제 환경부도 그런 그 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괜찮으시면 이제 추가적인 질문 또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편의상 제 이제 왼쪽에 황 대표님부터 해서 가볍게 그 1분 코멘트 한 마디씩 딱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시간과 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됐건 열분회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꼭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또 아람코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대 김명철입니다. 오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좀 가졌고요. 그래서 그 어떤 탄소 다배출 업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그린 플라스틱 연합을 위시해서 앞으로 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함께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가스는 법이 지금 제정돼서 아마 2030년까지는 이게 산업적으로나 기술 개발적으로 많은 파급 효과를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애매해서 좀 그랬는데 아까 이제 110개 지금 시설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는 내부적으로는 신설은 아까 그 시범 사업 1년에 4개씩 나오는 거 뭐 사모님 말 그게 2030년까지 계속 나오는데 지금 그거를 한 4, 50개를 생각을 하세요. 신설을. 그다음에 현존하는 그런 소화조의 개선 사업도 또 몇십 개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 소화조가 한 100개 정도를 지금 가장 아주 큰 목표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뭐 중소기업, 대기업 다 떠나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 사업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주신 아까 PLA, PBAT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하면 솔루션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야 뭐 에너지 전력 생산하는 발전 회사라서 크게 관련은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회사 돌아가서 조금 고민해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플라스틱 재료 전문가로서 사실은 뭐 바이오가스 이런 쪽은 크게 잘 아는 분야가 없는데 오늘 거꾸로 제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 중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CH4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CH4를 이용한 메탄올 합성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데서 수소에너지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가스를 또 소스로 활용하는 뭐 일부 저희가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제는 바이오가스를 했지만 아무래도 프라틱으로 하겠습니다. 프라틱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MR이나 CR이나 TR로 가는 전제를 봤을 때 플라스틱의 사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다 분야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정책이 한 분야로 가면 그거에 막 쏠려서 그것들을 사업을 쭉 전개를 하고 지금 아마 어나운스된 그림들 여기 뭐 테크니컬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어나운스된 거를 쫙 하면 아마 저희가 플라스틱을 한 몇 배는 더 써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어차피 생활계획에서 나오는 PEPP, PET는 거의 다 확정이 되어서 이게 연료로 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환경부도 그렇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병철 현대제철 팀장님, 그다음에 포항대 한국판 교수님, 이것되게 황병기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들 그 행사를 빛내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서일환 교수님 비롯해서 또 멀리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들 행사에 그 빛을 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그 기술과 정책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린 플라스틱 연합에서 그 국가 정책의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